민주주의의 등대였던 홍콩이 중국의 국가보안법 아래 자유를 잃어버린 지 5년. 동방의 진주로 불리던 도시는 붉은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경제적 영향력으로, 다음엔 정치적 압력으로, 마침내 제도와 법률로 서서히 잠식해 들어간 중국 공산당은 홍콩의 자유를 완전히 질식시켰습니다. 이제 그 위험한 이념과 전략이 대한민국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안전할까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전직 CIA 요원이었고 지금은 국제정치경제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사는 공산주의와 깊은 인연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에서 가족을 잃고 홀로 탈출한 분이셨죠.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 저는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CIA에서 근무할 때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는 일에 헌신했어요. 한국에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의뢰로 동아시아 자유시장 경제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경제 강국이 된 특별한 사례였어요. 6개월간의 연구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에 압도되었어요. 호텔 창문으로 바라본 도시의 불빛은 자유와 번영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롭게 흘렀어요. 경제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통계 자료를 수집하며 한국의 성공 비결을 파헤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미묘한 것들이었어요. TV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들, 정치인들의 수사, 그리고 젊은이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였습니다. 대학 강연에 참석했을 때 한 교수가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강조하고 계획된 경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등골이 오싹했죠.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뭔가 변하고 있어. 그것도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제 직감은 거의 항상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혼자서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CIA 시절 훈련받은 대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저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표면만 긁는 수준이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미래 방향성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들이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특정 이데올로기적 모델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물었죠. 그 질문은 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패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사회자는 급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청중석에서 한 명의 젊은 남성이 제 시선을 포착했어요.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이태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김태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토론회에서 봤던 바로 그 남성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출신의 독립 저널리스트였죠. 그는 제 호텔을 알아내기 위해 꽤 공을 들였다고 했어요. 제가 토론회에서 던진 질문, 특히 이데올로기적 침투라는 표현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고 했습니다. 그도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경계했어요. CIA에서 일하며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누구도 쉽게 믿지 말라는 것이니까요. 그의 방문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를 감시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김태영은 제 의심을 눈치챘는지 자신의 신분증과 기자증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며 최근 그가 쓴 비판적 기사들을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언론 통제 강화와 학문적 자유 제한에 관한 일련의 기사들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그의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증거에 기반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그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북한 정권 수립 직후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탈출한 분이었어요. 가족 중 절반은 북에 남겨둔 채로요. 공산 정권의 잔혹함을 직접 경험한 가족사를 가진 그는 최근 한국 사회에 스며드는 특정 이데올로기적 경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김태영은 그의 작은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어요. 벽면 전체가 자료로 뒤덮인 그곳은 마치 CIA의 작전실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보여주었죠. 지난 5년간 주요 언론사의 사설 분석, 교육과정 변화 추적, 정치인들의 발언 패턴 변화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특정 단어들의 사용 빈도 변화 그래프였어요. 자본주의 한계, 국가주도, 계획경제의 장점, 새로운 경제 질서 같은 표현들이 최근 2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특정 정치 집단의 부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김태영은 이런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언어적 프레이밍 작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의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전략이었죠. 저는 김태영의 자료를 보며 섬뜩함을 느꼈어요. 이건 제가 CIA에서 연구했던 이념 침투 전략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훨씬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공식적인 동맹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날카로운 시각과 현지인의 깊은 지식이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 사회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 위험한 조류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자유는 지켜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그 자유의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영과의 만남 이후 우리의 조사는 본격적인 작전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CIA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국가의 지원 없이 오직 진실을 찾고자 하는 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움직이는 작전이었죠. 우리는 세 가지 영역으로 조사 범위를 나누었어요. 저는 경제정책과 외국 투자 흐름을 추적했고 김태영은 언론과 교육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들을 공유했죠. 첫 주에 제가 찾아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5년간 중국 자본이 한국의 주요 IT 기업, 미디어 그룹, 그리고 교육 출판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여러 투자 회사들이 복잡한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지분을 조용히 확보하고 있었죠. 한 저녁, 김태영이 커다란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그는 주요 미디어, 그룹의 논조 변화를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빨간색은 시장 비판적 논조, 파란색은 자유시장 옹호 논조였죠. 5년 전만 해도 균형을 이루던 색상이 지금은 빨간색이 압도적이었어요. 김태영은 한숨을 쉬며 왜 아무도 이런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너무 점진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마치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사람들은 위험이 임박했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우리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성향 변화가 아님이 분명해졌어요. 이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체계적인 침투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었고 놀랍게도 일부 한국 엘리트들이 이에 협조하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 분야의 변화였어요. 김태영이 최근 개정된 역사 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전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서술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이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내전이나 분단의 비극 같은 모호한 표현들이 늘어났죠. 또한 경제 교과서에서는 시장 실패를 강조하고 국가주도 경제의 성공 사례로 중국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증가했어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태영이 한 대학생의 졸업 논문을 보여주었어요. 그 학생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대의 약 40%가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가 경제를 더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비율도 높았죠.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며 우리는 심각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 사회는 알게 모르게 이데올로기적 전환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변화의 실체나 최종 목적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CIA 시절, 저는 냉전 시대의 이념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은 분명했어요. 이런 종류의 침투는 총이나 탱크 없이도 한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가 침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환영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고 제가 말하자 김태형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이런 위험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몇몇 기사는 이미 음모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고 편집장의 압력으로 출판이 거부되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곧 우리에게 강력한 동맹자가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조사는 점점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김태형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고 제 호텔방은 누군가에 의해 수색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CIA 훈련 덕분에 저는 감시의 징후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레이더에 포착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김태형이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으로 만남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자고 연락해왔어요. 우리는 북한산 근처의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채 커피를 홀짝였어요. 어젯밤 그의 사무실이 도둑에 의해 뒤져졌다고 했습니다. 컴퓨터는 놔두고 종이 자료들만 가져갔다는 점이 수상했죠.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했어요. 김태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박지호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전 소장이자 현재는 은퇴한 안보 전문가였죠.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물었더니 김태형은 그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였고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자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에서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그의 집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벽에는 DMZ 근무 시절 사진, 여러 훈장들, 그리고 외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박 교수는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면서 왜 우리를 만나주는지 설명했어요. 30년 전 그가 북한 공작원 침투를 저지했을 때 사용했던 직감이 지금도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년의 편집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며 그의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모두 공유했습니다. 박 교수는 묵묵히 듣더니 비밀번호로 잠긴 금고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것은 그가 2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조사해온 자료였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USB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K변혁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어요. 10년에 걸친 체계적인 계획이었죠. 거기에는 단계별 전략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는 자본주의의 한계점 강조, 2단계는 대안적 경제 모델 도입, 3단계는 국가 통제력 강화, 그리고 최종 단계는 새로운 사회체제 완성이었어요. 이 문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물었더니 박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옛 제자 중 한 명이 특정 정치 세력의 내부 회의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입수했다고 했어요. 그 제자는 이 자료를 박 교수에게 전달한 직후 갑자기 해외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우연적인 타이밍이었죠. 저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오한을 느꼈어요. 이것은 제가 CIA에서 분석했던 공산주의 선전과 침투 전략의 현대적 버전이었습니다. 훨씬 세련되고 교묘했지만 그 본질은 동일했어요. 박 교수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용어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포용적 성장, 경제 민주화, 국민 경제 같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전과 미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박 교수는 한국 전쟁 당시 가족을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유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이 위험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데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자유민주주의 수호연합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활용해 더 많은 동맹자를 모으기로 했고, 김태영은 증거를 대중에게 알릴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어요. 저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위험한 적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도움으로 우리의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장되었어요. 은퇴한 군 장성들, 독립 언론인들, 그리고 몇몇 양심적인 정치인들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연합은 이제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며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발견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마치 CIA에서 비밀작전을 진행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박 교수의 집 지하실은 우리의 임시 본부가 되었어요. 벽에는 주요 인물들과 조직의 관계도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종 문서와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배후를 파헤치기 위한 전략을 세웠죠. 그러던 어느 아침, 김태영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로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국회에 국가경제안보법이라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모든 핵심 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안 전문을 검토한 후 저는 경악했어요.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였습니다. 제73조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제81조는 특정 외국과의 전략적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는 사실상 중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법제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언론이 이 법안을 미래지향적 개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형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법안의 혁신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태영은 이 법안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했고, 박 교수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정치권에 경고를 보냈어요. 저는 국제적 관점에서 이 법안의 위험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냉전시대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었던 유사한 전략과의 비교 분석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견고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김태영의 기사는 편집장에 의해 선정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되었고, 그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15년간 일해온 회사를 하루아침에 떠나야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후회보다 결의가 더 강했습니다. 박 교수의 경고는 냉전적 사고방식이라며 무시되었어요. 심지어 그의 옛 제자 중 한 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 교수를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교수의 표정은 상처받은 아버지 같았어요. 제 보고서는 외국인의 내정 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저를 극우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영은 독립 블로그를 통해 기사를 발표했고, 그것은 소셜미디어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 중 일부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권한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요. 우리의 활동이 더 눈에 띄자 압박도 커졌어요. 김태영은 가짜뉴스 유포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박 교수의 집은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비자 문제를 핑계로 출국을 종용받았어요. 호텔 프론트에서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심지어 미국 대사관에서조차 개인 안전을 위해 귀국을 권고했습니다. 어느 저녁 박 교수의 집에서 회의 중이던 우리는 TV 속보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정부가 국가경제통합계획을 전격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강화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확대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경고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TV를 끄며 이제 정말 시작됐다고 중얼거렸어요. 김태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저는 가슴속에서 위기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자유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우리 세 사람만이 그 어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저항을 준비해야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국가경제통합계획 발표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어요. 주요 기업들은 새로운 정부 지침을 하나둘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언론은 이를 미래를 위한 필수적 변화로 포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일상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자유의 근간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자유를 향한 경고라는 제목의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영은 소셜미디어, 독립 웹사이트, 해외 언론 등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이 보고서를 확산시키기로 했어요. 박 교수는 더 직접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개 포럼을 열자는 거였죠. 저는 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적 관심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맡았어요. 우리의 행동은 점차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일부 국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공개 포럼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압박이 찾아왔어요. 김태영은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박 교수의 자택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감시되었습니다. 저는 외교적 압력으로 출국을 종용받았어요. 제 비자가 만료되기 일주일 전 우리 세 사람은 한강변의 조용한 공원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었어요. 곧 떠나야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김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며 희망의 빛을 놓지 않았어요. 박 교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 강이 분단된 나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강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자유를 향하고 다른 쪽은 서서히 자유를 잃어가는 길이었죠.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글을 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발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김태영에게 보냈고 그는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어요. 그 글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썼습니다. 자유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침식된다고 경고했어요. 한국 시민들에게 그들의 자유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약속으로 포장된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항에서 김태영과 박 교수가 저를 배웅했어요. 김태영이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대한민국 6.25의 포화 속에서도 자유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나라. 피와 땀으로 경제 강국을 일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그 자유와 번영의 불꽃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한국의 어르신들, 그 불꽃을 지킨 세대가 아직 살아계시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는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